자, 볼게요. 1번. 이거 제가 어제도 좀 강조 드렸는데 잘 외우셔야 됩니다. 퇴적감 까먹으면 안 되고. 여감은 뭐가 쌓인 거죠? 자갈 역자 쓴다 그랬잖아요. 자갈은 몇 미리 이상? 2mm보다 크다. 얘는 무슨 퇴적감에 들어가죠? 쇠설성 퇴적감에 들어가는 거. 석회암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무리 화학을 안 해도 CaCO3 정도는 아셔야 되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죠? 유기적일 수도 있고 화학적일 수도 있고, 그죠? 유기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화학에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응애암은요, 뭐가 쌓인 거죠? 화산재는 몇 mm보다 작죠? 2mm보다 작죠. 그래서 결국에는 입자 크기에 따른 분류를 하는 뭐다? 쇠설성이다.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죠. 가다는 쇠설성 맞고, 석회암은 제가 이거 또 어제도 좀 강조했었는데, 석회암이 딱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게요? 따뜻한 바다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얘랑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석탄이 있으면 얘는 어디였다? 육지였다.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우리 필기노트 이게 21쪽인데 여기에 다 써놨습니다. 석회암이 있다는 건 따뜻한 바다, 즉 해성층이었다는 뜻이고, 석탄은 육상식물이기 때문에 육성층이었다. 그래서 고생대가 캄오실대 석패해서 석탄기가 있잖아요. 그 석탄기가 고생대 양치식물이 되고 매장되어 있는 그런 층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진짜 얼마나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하나야. 또 속성작용, 이거 이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시는데, 퇴적암은 전부 속성작용을 거친 겁니다. 모든 음식은 요리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퇴적암은 어떤 걸 갖다 놔도 싹 다 속성작용을 지나가는 거니까, 네, 개념 헷갈리지 마시고요. 2번, 어제랑은 조금 다른 고지작용 복각인데 사실은 표로 잘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1대1이라는 건 사실은 2분의 1과 2분의 1이죠. 그래서 한 번, 얘는 4분의 1과 4분의 3이니까 2번, 얘는 8분의 1과 8분의 7이니까 3번,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은 50%로 늘어날 때까지 자원소가 1억이 걸렸으니까 지금 반감기는 1억살인 거고, 한 번 지나간 건 1억, 두 번 지나간 건 2억, 세 번 지나간 건 3억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료 해석 순서는 기억, 디귿, 니은 순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30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7. 자, 여기 복각할 때 이거 좀 제가 강조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두 가지로 대답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관점에서? 위도 변화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두 번째는 북상했느냐 남하했느냐 그 관점에서 두 가지로 항상 대답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문제에서 뭐 틀릴 게 없어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7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위도 변화에서의 관점을 보면 고위도로 가고 있습니까? 저위도로 가고 있습니까? 복각이 컸다가 복각이 절대값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치? 한마디로 위도 변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는 저위도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상했냐 남하했냐, 즉 북쪽으로 갔냐 남쪽으로 갔냐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북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죠. 북상하고 있다 해야 되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부호니까, 정자극기 마이너스 부호니까 남반구에 있던 애가 남반구 기준으로 고위도를 가고 있다라는 것, 남반구 기준으로 적도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위도는 줄고 있는 거죠. 항상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대답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본인이 여기가 잘 안 된다 그러는 건 진짜 제가 이거 1학기 때도 너무 많이 강조했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 표를 안 외운 겁니다. 그냥 심플하게 이 표를 이해 못하고 안 외우고 있으면 저 문제가 뭔 소리 하는지를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영상 20분만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암 영역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다. 그리고 북극으로부터 멀어졌나요? 오히려 북쪽으로 가고 있다며. 그럼 북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건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30에서 10, 이게 훨씬 더 크죠. 20 차이고 여기는 3 차이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른 자료가 없어도 그냥 해줄 수 있습니다. 생멸, 대멸종 5개 딱 튀어나오면 뭐죠? 5대 페트백. 그 중에 제일 많이 죽은 게 페름기랑 백악기요. 그 두 개를 좀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은데, 페름기는 왜죠? 그렇죠, 판게아로 일단은 교육과정에서는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전공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판게아의 단일 이유로 따지고 있진 않아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도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어쨌든 우리 지원에서는 그냥 판게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중생대 말에는 운석 충돌 이렇게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삼엽충 고생대, 암모나이트 중생대, 메머드 신생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까요? 삼엽충 보면은 얘는 무슨 층? 육성, 해성, 얘는 바다. 암성층은
암성층이래. 암모나이트는 해성층. 게 당연한 말인데 얘는 메모드는 당연히 육성층.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제가 이거 외우는 법 이거는 당연히 각자 잘 외우면 되는데 제가 외울 때 하나 팁 드렸는데 여러분이 항상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것으로 좀 치환해서 외우는 팁을 만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요 정도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기억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또 화석 너무 중요하니까 시원 고중신이잖아요. 그래서 시원 고중신 합쳐서 현생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칸모실대 석패 트지백 팔내사 그 다음에 625 25 그 다음에 여기 40에서 끊기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서는 시원 고중신인데 기간으로 얘기하면 뭐가 제일 길죠? 원이 제일 길어요. 원시 고중신 순으로 시간은 짧아진다. 시생은 단세포 생물이 먼저 튀어나와야겠죠. 처음부터 다세포가 튀어나올 수 없잖아. 그 단세포의 이름이 시아노 혹은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걔가 뭉쳐있는 화석을 스트로마톨라이트. 어떻게 기억하면 좋다? 시옷 기억하면 좋다. 그 다음 원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세포 동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다세포 생물, 주로 해파리 같은 어떤 아직 골격은 튼튼하게 갖추지 않은 애들이 호주 앞바다 이름이에요. 에디아카라라는 지역 앞바다에 단체로 대거 사망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에디아카라 동물군. 어떻게 기억하면 좋다? 원생 이응, 에디아 이응으로 기억하면 된다. 카모실대 석패 트지백 팔내 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기본적으로 고생대 삼필가푸방 중생대 암공시 신생대 화매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외우면 답이 없고요. 삼필가푸방 싹 다 해성층입니다. 중생대 암모나이트는 해성층인데 공룡 시조새는 상상해봐도 알겠지만 육성층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 1학기 때 말해주셨었는데 시조새를 최근에는 여기를 넣을지 말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강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대 화매에 있는데 화폐석은 이거 많이들 놓치는데 얘는 육성 아니고 해성이고요. 메모드는 당연히 육성이다. 제 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시매 여기를 묶어서 섬처럼 떠 있고 그 바깥에 있는 모든 거는 이제 바다야. 그래가지고 얘도 해성 다 해성층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조금 편하다. 공시매 빼고 다 해성이다. 기왕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육성층 육상식물이 언제부터 등장할 수 있었죠? 이거 외워야 되는데 실루리아기 어떻게 기억하면 좋다 그랬죠? 실루리아기 때 육상생물 실룩 해서 실룩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출에 나온 적 있어서 난리가 났었죠. 정확히 전 기억하는데 아리미가 또 지적을 해줬던 건데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생성되었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얘는 틀렸어요. 이게 기출에 나왔어요. 육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루리아기 때 뭐가 나왔다고요? 육상생물 실육이니까 육상생물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건 이미 걔가 육상생물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오존층이 있어야 그 다음 기어 나올 거잖아요. 그 오존층은 실루리아기보다 그럼 언제 있었다? 앞에 있었다는 게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다시 육상생물 언제 나왔다? 실루리아기 때 실육 그러면 육상생물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인 오존층은 언제 있었던 거죠? 실루리아기 보다 앞에. 이거 좀 중요하다. 기출된 적 있으니까. 요 정도 하면 좋겠죠. 나머지 금방 합시다. 네. A식이 명절한 거는 A 어디 있어? 이때는 아직 육상생물이 없었던 거죠. 육상은 실루리아기 때 나온다. D부터 E 시기에 중생대 빙하기 있었나요? 중생기 빙하기 없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온난했다. 없었습니다. 기니디 중 C시기에 멸종한 생물, 즉 회름기니까 고생대 말, 고말중초 때 죽은 거는 고생대 생물이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죽어야지. 자, 여기 다시 적어놨어요. 실루리아기 때 육상생물이 나왔지만은 그 오존층이라는 친구는 그 이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출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자, 자료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대서양 연안에 대부분 수렴형인가요? 대서양은 뭐가 없다? 해구가 거의 없습니다. 태평양은 해구로 가득한 반면에 대서양은 중앙에 해령이 있지만 해구가 거의 없다. 수렴형 경계 발달 거의 안 하고요. 평균 연령은 당연히 나시기 때 적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이가 생기고 있는 거겠죠. 확장 속도는 태평양이 당연히 해령 중심으로니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 5번 좀 질문하고 싶어요. 이거 5번 문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닌가? 그냥 잘 풀었어요 5번? 근데 이게 나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행 경사 난 부정화합의 세 종류를 찾을 수 있나요? 어디에 있죠? 일단 평행 평행 그쵸? 평행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여기 평행하죠. 부정합이 있는데 위아래 측리면이 나란하니까 평행경사 평상 찾을 수 있고, 경사는 여기를 기준으로 또 찾을 수 있고, 나는 뭐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죠. 여기 부정한 면이 있는데 하부에, 여기도 부정한 면이 있는데 하부에 관입한. 그래서 얘는 괜찮아요. P는 먼저 생성됐냐? 순서 또 한번 맞춰보면은 맨 처음에 뭐가 돼야 되죠? 일단은 제가 1번이라고 쓴 퇴적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애가 휘어있다라는 거는 습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 부정합 있죠. 부정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부정합입니다. 그 다음에 요 2번 층이 쌓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 갔어? 얘가 빡 들어가야 되죠. P가 관입하고, 그다음 다시 요 라인에 부정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평행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데만 보면 난정합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3번 쌓이고, 그 다음에 Q가 빡 들어가죠. Q가 빡 들어가서 뭐 이 부분만 보면은 난정합일 거고, 요런 옆부분을 보면은 평행일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4번 빡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번이 마지막으로 빡 분출한 요런 모양인데, 그렇죠? 이 영상 보면서 여러분이 꼭 요거 이해 안 되면 써놓고, 이 써놓은 거랑 저 윗 상황을 매칭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는 P랑 Q를 비교하고 있는데 P 여기 있고 Q 여기 있으니까 P가 먼저죠. 근데 난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 이거 맨 처음에 사실 틀렸다 해가지고 3번 찍었거든요. 답은 5번이죠. 네, 답은 5번인데, 그러니까 제가 답지도 보고 해설 강의도 봤는데 요 X 구간이니까 여기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X 구간이 여기 다 말하는 줄 알았어요. 되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 선만 놓고 보면 3번은 당연히 퇴적층이니까 아래에 있는 녀석이 나이가 많고 얘는 좀 적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있는 거죠, 사실은? 저거는 용암류라고 해서 여기랑 연결되는 거야. 이거 찾았어요, 이거?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용암류 맞지? 그 다음에 얘는 4번이고 얘는 5번이고. 그러니까 이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용암류랑 저 용암류 하는 말이 없으니까. 어? 이거는 왼쪽에 용암류 위에 기저혈관이 있으니까 걔가 먼저고. 아, 그러네. 되게 표기를 이것도 되게 표기를 이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보통 전공에서는 이거 표기를 똑같으면 같은 지층으로 두거든요. 보통은. 근데 일반적이진 않네요. 얘가 그러면은 그러네. 4번이 얘라고 하면은 4번 아래 끌려 있는 얘네가 지금 같은 애잖아요. 그럼 여기는 4번보다도 먼저네. 먼저 있던 어떤 용암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정말 여기만 잘라서 보면은 뭐 답지도 그렇고 인강도 그렇고 해설이 다 나이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X를 여기까지라고 이 모든 구간을 잘라서 보면은 여기는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내려갈 때. 근데 어쨌든 그냥 여기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증가한다라고 보셔도 된다. 인강이나 정오표도 확인해봤는데 정오표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5번에 디귿. 이 녀석 좀 제가 한번 좀 언급 좀 하고 가려고요. 아무리 봐도 이게 문제가 좀 저는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오표도 보고, 이렇게 답지도 보고, 혹시 문제가 잘못됐나 해서 해설도 보고, 그리고 또 정오표도 봤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X 구간에서 아래로 갈수록 암석의 연령이 증가하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아무리 봐도 저는 틀린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일단 표기가 너무 불친절하다. 왜냐면은 X 구간이라고 했는데 해설 강의나 답지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일단은 이 구간만 보고서 여기에 연령만 일단은 다루고 있긴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는 이 X 구간을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저 빨간색 선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지층 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지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헷갈리시면서 푸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뭐 이렇게만 해서 이 구간이라고만 보고서 논의를 한다 쳐도 여기 이 친구는 퇴적이죠. 그 아래도 퇴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퇴적 지형에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연령이 증가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 근데 지금 가운데 껴있는 이 친구가 보시면 알겠지만 요 모양이라서 용암류죠.
근데 지원 수준에서 용압류라는 거는 사실은 연령이 어떻다고 하죠? 다 같은 지점이잖아요. 사실은 뭐 당연히 나이 차이 조금 있겠지만 식는 속도에 따라.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만약에 X 구간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연령이 증가하냐라는 게 일단은 맞는 선지이긴 한데 저게 진짜 맞으려면 진짜 엄밀하게 가자는 거죠. 엄밀하게 가면은 Y축에다가 연령 놓고 그 다음에 X축에다가 X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요 방향이라고 할게요. 요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나이를 잰다고 치면은 증가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암석의 연령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엄밀하게 쓰려면 그 기울기가 조금은 달라도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첫 번째 구간에서는 뭐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다음에 마지막 구간에서는 또 올라가겠지. 뭐 몰라 속도는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사실은 저 가운데 구간에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논 여기는 연령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과연 얘를 지금 저 표현에서처럼 아래로 갈수록 연령이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난 아무리 봐도 이게 틀린 것 같아서 틀렸다 하고서 3번 찍었거든요. 근데 답이 5번이라서 평가원식이라면 사실 이렇게 애매한 발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원식 사고방식이라면 사실은 이거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렇다. 네, 다른 문제들 질문 좀 편하게 받도록 할게요. 화산섬 모습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외우라고 하는 건데 모습에서도 사실 보이긴 하지만은 뭐 힌트도 줬지만은 이거 보면은 사실은 외우고 있으면 편하죠. 5, 2, 6, 3을 외웠다 치면은 43%면 어디죠?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얘는 현무암질이라는 거 좀 쉽게 찾을 수 있고 61이라는 건 여기잖아요. 그래서 안산암질이라는 거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5, 2, 6, 3을 좀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안산암질은 당연히 호상열도, 나는 현무암질이고요. 그리고 압력 감소 과정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해령과 열점. 무슨 마그마질이 만들어지죠? 현무암질. 그래서 나는 맞아요. 그럼 안산암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치? 물 공급돼서 용융점 감소해서 만들어지는 멘틀이 녹는 현무암과 이 물은 누가 주죠? 해양지각. 해양지각이 녹나요? 섭입돼서? 아니, 녹는 건 누구죠? 멘틀. 해양지각은 무슨 역할만 하죠? 물 공급만.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얘가 대표. 뭐를 대피죠? 대륙지각을 대피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지각의 성분인 윤문암질이 녹아. 그래서 얘네 둘이 섞이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안산암질.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죠. 여기에는 압력 감소 과정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빠른 분들은 개념이 부족한 거다. 7번. 어머! 폭설. 지원에서 폭설 나올 만한 거 못밖에 없다 그랬죠? 네, 한랭기단의 변지 말고는 나올 게 없어요. 한랭기단의 변지 말고는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자,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가 딱 보고서 이 내가 보고 있는 1기도가 무슨 계절의 1기도인지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그치, 가장 높은 기압 찾으면 재영이 잘한다. 이게 내가 이 보고 있는 숫자 중에 제일 큰 데가 여기 있잖아요. 저기 지금 북서쪽 저기 중국 대륙에 고기압 발달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시베리아잖아요. 시베리아가 발달한 계절은 언제죠? 겨울.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아니나 다를까 넘어왔을 때 서해안에 폭설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에 찬 기단이 어디서? 서해에서 뭘 받죠? 상대적으로 비율이 커서 온도도 높고 또 수증기도 먹고 하니까 서해안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이상해진 상태로 저군용으로 변질돼서 이제 도달을 하는 거죠. 어머, 얘는 뭐죠? 정체선선이 떡 있죠. 강수구역 한번 찾아주실래요? 강수구역. 비 어디 내리게? 전선이 일단 있다는 거는 그 아래쪽 공기는 어떻다고요? 따뜻한 공기고 그 위쪽 공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죠. 물론 여기도 있지만 그거 무시하고. 그러면은 정체전선에서 강수구역은 바로 요 찬 공기 위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끝났지 뭐 이러면. 폭설은 서해안 폭설. 나시기에는 서풍이 아니고 동풍 계열이 우세하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그쵸? 고기압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 풍향 찾는 방법에 팁 드렸는데
고에서 저로 밀면서 수직하게 북반구라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남반구라면 왼쪽으로 돌리는 연습하면 좋다고 했었고, 사실 완전 좀 디테일한데 정체정선에서의 풍향을 문제에서 기출된 적도 있어서 요거를 좀 눈에다가 찍어놓고 기억하면 좋다 그랬죠. 애가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 풍향이, 핑크색 풍향이 종종 자료에서 등장할 때가 있어서 얘도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로 읽어줘도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대충 풍향이 형성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기온은 당연히 겨울보다는 초여름 정체전선 훨씬 많이 생기겠죠. 8번까지만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풍향 빈도, 이거 기출에 여러 번 나왔었죠. 이거 여러분이 틀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위가 퍼센트인데 이거 미터 퍼 세크라고 하고 풀면은 풍속 분포로 보고서 푸는 거잖아요. 풍향 빈도라는 건 무슨 뜻일까? 빈도가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자주 관측됐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지금 얼마죠? 20보다는 크고 40보다는 작잖아요. 한 30이라 쳐보자. 30 뭐라는 거예요? 단위가? 퍼센트.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100번 바람을 관측했는데 남서풍, 요 정도 각도의 남서풍이 30번 관측됐다, 그런 뜻인 거예요. 얘가 30m/s로 부는 바람이 하나 관측됐다가 아니고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 단위가 풍향인지 풍속인지를 진짜 잘 봐야 돼요. 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남동풍 바람이 한 10%, 100번 중에 10번 정도 관측이 됐다. 그럼 이 자료에서 여러분 풍속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풍속 몰라. 이 자료는 죽었다 때려놔도 풍속은 모르고 그냥 어느 방향의 바람이 불었나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풍향 빈도라는 거는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출된 적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문제편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경도 상황이 있다라는 건 이 선 위에 있다라는 거고, 전선은 하나만 통과했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남풍이 없죠. 다 북풍 계열의 바람만 불죠.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내가 뭐 관측소 A, 관측소 B라고 했을 때 애가 용 이런 식으로 온대저기압이 편서풍 타고 용 지나갔겠죠. 왜냐면은 우리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은 남풍이 불지 않고 북풍만 불었던 관측소는 어딜까? 계속 이렇게 북풍만 불어 제껴가지고 남풍이 전혀 없는, 그 말은 온대저기압의 이동 경로의 위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야 북풍만 불어 제끼죠. 그래서 여기가 나가 되는 거고 여기가 가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공부 잘 하셨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이 자료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즉 온대저기압 이동 경로의 남쪽에 있었으면 풍향 변화가 어떻게 되죠? 이거 태풍이랑 똑같다고. 왜냐면 태풍도 열대 저기압이고 얘도 온대 저기압이니까 얘가 이렇게 갈 때는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있었을 거고, 나 같은 경우는요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좀 더 지우고 너무 정보가 많아서, 얘가 지금 여기고 얘가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풍향 변화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 먼저 보시면 가는 지금 시계로 풍향 변화가 생겨야 되니까, 풍향 변화가 시계로 생겼다라는 거는 이 순서일까요? 아니면 이 순서일까요? 1번, 2번. 남서풍 불고 남동풍 불고 남서풍 불고 북서풍 불고, 이래야지 시계로 돌죠. 따따따. 그죠? 그래서 자료 해석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 알 수 있고,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반대. 됐죠? 그래서 가가 더 남쪽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에서 기온은 니은이 더 높았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그렇죠, 온대저기압 대충 그려서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관측 순서가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인 거 이제 알았어? 어디 갔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이제 알게 됐으니까 니은과 기억만 비교해 보죠. 니은은 남서풍이죠. 풍향 외우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남서풍이 부니까 여기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북서풍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니은은 전선을 기준으로 어디 있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온도는 조금 따뜻하고 저위도 쪽이니까, 기억은 전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니까 온도가 조금 차가운, 그래서 기온은 니은이 더 높았을 겁니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나에서 하륵동양, 풍량은 대체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거를 이 위치를 통해서 사실은 알아야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8번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죠. 어려운데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다 뽑았으면은 문제 푸는. 자, 뇌우의 발달 단계 중에서 얘는 뇌우의 발달 단계 적은 성숙 소멸 순이죠. 얘는 지금 하강 기류가 안 보이고 상승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적은 단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뇌우의 발달 단계 중 적은 맞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기류가 막 있죠. 근데 뇌우에서 강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생기죠? 두 번째 단계인 성숙 단계에서 어디서? 하강 기류 쪽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지성 암기예요. 미안한데. 네. 적은 성숙 소멸. 적은에는 강수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성숙 단계에서 많이 비가 내리는데 어디서? 하강 기류에서 생긴다라는 거. 이렇게 촥촥촥 뿌리죠. 이거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땡. 상승 기류에 의해서 구름 형성되는 지점은 기온이 어떨까요? 높으니까 얘가 상승을 하겠지라는 배경 지식으로 푸셔도 되고 그렇게 푸는 게 조금 불안하면은 이 어디야? A가 이 상승 기류가 이 가운데 라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 찍어 요런데 얘가 근데 지금 어떻죠? 점선이니까 등온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0도씨라는 건데 얘에 비해서 지금 주변 같은 경우는 주변 온도 같은 경우는 등온선이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보다도 더 아래쪽이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또 온도가 높아서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자, 10번 그냥 뭐 툭툭툭 풀면 되죠. 태풍 발생 위치가 북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하면 라니냐겠죠? 그리고 해수면 수온 편차가 음의 값으로 나타낸대. 동태평양의 수온이 음의 값이라는 건 평소보다 어떻다라는 거죠? 수온이? 낮으니까 내가 평소보다 낮으니까 평균을 뺐을 때 음의 값이 나오는 거죠. 동태평양 온도가 더 낮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치, 라니냐라서 용승이 빡세게 일어나는. 네. 그때 그냥 이거는 뭐 배경 지식 아니고요. 그냥 자료로 주는 거네요. 라니냐 때는 우리나라 때 태풍 비율이 좀 증가한다.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은 무역풍이 더 우리 쪽으로 바람을 보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자. 더 이쪽으로 보내니까 평소에 태풍이 그냥 이렇게 가버릴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좀 상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수온이 높은 해역의 통과 길이가 길어지면 당연히 태풍의 세력이 강해지겠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수온이 계속 높으니까 상승 기류를 더 유발시켜 줄 거고 또 그치 수증기 공급을 해주니까 수증기라는 밥을 계속 줘야 될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항상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 상륙하면은 어떻죠? 일단 고위도 육지이기 때문에 수온도 사라져. 또 육지에 상륙하니까 수증기라는 밥줄도 끊겨. 플러스 또 뭐도 있죠? 육지에 마찰까지 있으니까 태풍이 소멸합니다. 태풍이 소멸할 때 뭐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랬었죠? 아, 그쵸. 온대저기압과 열대 저압부 같은 걸로 뭐 변질될 수 있었다. 이 용어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배웠던 온대저기압이라는 걸로 태풍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니냐 때는 더 북서쪽으로 치우치는 거 읽어주시면 되고요. 태풍의 비율은 라니냐 때 더 많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평균 수온 높아지면 당연히 수온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온이 높아지면 상승 기류가 세지니까 강해질 거다. 상승 기류가 강해지니까 중심부 기압은 낮아질 거고 중심부 기압이 더 낮다라는 거는 열대 저기압의 이름값을 더 한다라는 거니까 세력은 세지는 거죠. 이거 여러분 이제 이 중심저 문제 슬슬 그냥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중심저 그죠? 그래서 A는 니은 그냥 맞고 BC는 동일한 해역에서 형성된다 이런 거 디테일하게 좀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B는 뭐죠? 어디 갔어? 중층수고 C는 저층수예요. 둘 다 남극 쪽이긴 한데 동일한 해역이 아니라는 거. 왜 그렇죠? 그렇죠. 하나는 대충 60 정도에서 침강을 해요. 이에 비해서 더 밀도가 커서 더 아래로 깔리는 저층수는 이거 그냥 외우라니까.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귀찮아서 안 외우면 계속 틀리는 게 계속 헷갈리고. 중층수는 60에서 20까지 가는데 저층수는 외대해에서 침강해서 30까지 간다고.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제 이쯤 되면. 네.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위도 30도 차이면 거기서 거기가 아니죠.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역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적도 해역에 산소를 공급하려면은 당연히 이렇게 쫙 적도까지 가주는 디귿이 되겠죠. 야, 이거 12번의 기억이 괜찮은데 문제가 온도 편차입니다. 뭐 평균값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찾아주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얼룩덜룩한 무늬 그냥 무늬로 보면 안 되잖아.
저라면 0을 먼저 찾을 것 같아요. 그쵸? 0선을 먼저 찾아서 대충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0보다 위면은 양수고 뭐 음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대충 그냥 대충 0선이 대충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얘를 기준으로 이쪽은 좀 양수값이고 여기는 좀 음수값 뭐 이 정도는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놓고 가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잘 안 보이죠? 0선 문제가 좀 불친절하다. 영어 하나를 좀 체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기억! 남극순환 해류가 흐르는 해역에서는 해서 여기를 보신 분들이 많겠죠. 여기 보면 큰일 납니다. 왜? 남극순환 해류에 제가 전공 용어를 하나 소개해드린 적 있죠. 뭐였죠? 서풍필유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왜냐하면은 얘는 편서풍에 의해서 피동 쪽으로 흐르는 해류다. 그래서 얘는 편서풍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남극순환 해류가 흐르는 해역은 30부터 60인 여기를 봐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를 봐줘야 되는 거죠. 여기를. 여기 데이터 값 읽어보시면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다채롭게 좀 존재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음의 값만 같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금 바꿔서 등장하는 걸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이 일어나는 해역에서 동쪽 연안이 더 어떨까요?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쪽 연안은 뭐가 있죠? 난류. 동쪽 연안은 한류. 여기도 마찬가지로 멕시코 만류, 캘리포니아 한류. 그러니까 보통 서쪽 해안이 더 따뜻하죠. 동쪽 연안은 좀 차갑고 이런 것들 뭐 심플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도 편차가 양의 값을 갖는 원인은 멕시코 만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는 좀 더 따뜻한 해류가 많이 들어가니까 온도가 좀 더 따뜻해지겠죠. 굿. 13번 뭐 계속 비슷한데 툭툭툭 풀어주시면 되고요. 온실기체 세 가지 뭐 있죠?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인데 우리가 수증기는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어로졸을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먼지. 그래서 먼지가 많이 끼면은 기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인간 활동에 의한 반사도 변화. 얘는 뭐 어떤 자료에 따라 좀 다른데 얘가 보니까 지금 우리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됐죠? 온도가 내려갔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죠. 뭐 반사율 자체가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사막이 늘어나거나 이런 반사가 좀 많이 됩니다. 뭐 등등등. 막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기억은 이산화탄소 맞고요. 반사도 변화는 감소시키는 쪽으로 지금 작용했고요. 그리고 화산재 같은 경우는 에어로졸처럼 먼지 역할을 해서 오히려 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중생대에 공룡이 죽은 이유가 운석을 그냥 때려 맞아서 죽은 애들도 있겠지만 운석 충돌로 인한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로 인한 태양 복사 에너지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네. 14번 이거 그냥 계산이죠. 네. 뭐 반지름 관계, 표면도 관계 우리가 알다시피 질량이 커지면 반지름은 주로 커지고요. 또 반지름이 커지면은 표면도 좀 커지고요. 이런 식의 관계를 그냥 준 건데 질량이 태양의 2배인 주계열성은 뭐 시킨 대로 해야지. 질량이 2배. 그러면은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x 치고 같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계열성 내에서도 엄연한 밀도 차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배 늘어났는데 반지름은 대충 얼마 늘어났죠? 뭐 한 1.7배? 1.5배? 1.7배? 1.7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밀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피분의 질량을 해야 되죠.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질량은 2배 늘어났을 때 반지름은 1.7배인데 세제곱 쓰기니까 계산해보면 1보다 작죠. 그래서 밀도가 오히려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지름이 0.5배인 주계열성은 람다 맥스가 2.5배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면 온도는 역수니까 2.5분의 1배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2.5분의 1은 5분의 4라서 표면 온도가 0.8배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랑 똑같아지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태양은 표면도 6000이니까 0.8배인 친구 찾아보면 4800이거든요. 그러면은 4000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람다 맥스는 더 짧은 거지 긴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입니다. 표면 온도가 1.5배는 광도가 1.5보다 크냐 이거죠. 광도 공식 사용하는 거죠. 표면 온도가 1.5배보다 크면은 어디 갔어? 1.5배 딱 크면은 광도는 1.5의 4제곱배로 커지겠죠. 근데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그치? 어디 갔어? 표면 온도를 1.5배 키우면 표면들을 1.5배 키우면 반지름은 1.5보다 더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식 넣을 때 표면 온도는 1.5의 4제곱이 들어가지만 아래에 들어가는 친구가 1.5보다 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도는 1.5의 6제곱보다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1.5의 6배라는 숫자가 왜 등장했는지를 항상 모르는 숫자가 등장하면 얘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죠?
계산이 좀 복잡했지만 그냥 해주시면 된다. 원시별이 주계열로 가는 겁니다. 가끔 막 뇌절해가지고 이거 반대로 거성으로 가는 걸 푸는 분들이 있던데 큰일 나요.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오고 있는 거. 여기서 시간에 따른 진화 경로를, 그 다음에 수명을, 당연히 수명이 짧은 거부터 뭘까요? 큰 거죠. 수명이 짧고 그 다음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짧은 거 A, B, C, D 순으로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광도는 작아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A, D가 주계열로 지나는 동안 모두 반지름은 작아지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원시별이 영년 주계열로 갈 때 주된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니까 중력으로 수축을 막 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지는 게 굉장히 크다. 태양과 질량이 같은 원시별이 영년 주계열을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천만 년보다 길냐 짧냐? 1천만이면 이거 숫자 잘 세야 되는데 1천만이면 0이 몇 개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니까 10의 7개죠. 10의 7승. 10의 7승 찾아야지. 여기 있죠? 근데 태양은 어디예요? 1, 6천. 그러니까 태양은 여기죠. 태양은 얘보다 어떨까, 시간이? 그치, 더 질량이 크니까 얘보다 더 짧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숫자가 등장을 하면은 얘가 어디 있는지부터 숨은 그림 찾기 시작하면 편하다. A랑 D가 동시에 진화하기 시작한다면 D가 주계열성 되기 전에 A가 이미 터져버리냐 물어보는 거죠. A, D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10의 4제곱 만에 와버리죠. 주계열로. 그에 비해서 D는 10의 7이나 걸립니다. 10의 지금 D가 주계열성으로 걸린 데는 10의 7제곱만큼 필요한데 A 같은 경우는 10의 4만큼 만에 와버리고 이거 보면은 약 어디 갔어? A 0.01억 년만 있다 가죠. 0.01억 년.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기 비교하는 건데 이것과 이거 두 개 더한 거 중에 뭐가 더 크게 물어보는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0.01억은 억은 0이 몇 개의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니까 10의 8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의 8제곱이니까 8제곱억 년이니까 0 두 개 날려주면 10의 6제곱년이죠. 그래서 10의 4제곱 더하기 10의 6제곱 한 게 10의 7제곱에 비해 어떻게 인데 뭐 당연히 얘가 압도적으로 크죠. 10배나 곱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에 터져버리는 게 맞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더 큰 숫자라는 거. 별의 내부 구조 어떻게 생겼죠? 핵, 복, 대죠.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EM선보다는 작은 태양과 좀 비슷한 PP랑 CNO 중에 누가 우세할까요? 그렇죠. PP가 우세하겠죠. 그래서 헬륨분의 수소입니다. 헬륨분의 수소는 0에서 0.3 여기 핵 부분이 그 바깥쪽 핵이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는 영역보다 어떻게 되느냐?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는 이 바깥쪽 영역은 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헬륨은 0.25, 수소는 0.75에서 3이 되겠죠. 근데 중심 핵 영역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0.25에서 헬륨은 점점 늘고 있겠고 0.75에서 수소는 점점 줄고 있겠죠. 그럼 저 숫자는 3보다 작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큰 게 아니고 작다. 0.3에서 0.7 가운데 부분이네요. 복사층. 그래서 복사가 더 우세하고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크기는 같겠죠. 이걸 뭐라 그러죠? 정역학평형. 그쵸? 주계열 단계의 정역학평형 상태. 아우 툭툭툭. 17번 생명가능지대랑 기니의 위치를, 이거 생명가능지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중심별의 광도입니다. 보니까 뭐가 더 클까요? 나가 더 크겠죠. 왜? 더 뒤로 밀려났고 폭도 더 넓으니까. 그죠? 행성, 어머 너무 다 지웠다. 행성은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뭐 1 지점에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저는 항상 이거 나오면 이렇게 쓰는 걸 좀 좋아하는데 얘는 뭐 적당한 온도에 있겠죠. 엄밀히 말하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 있겠죠. 근데 니은은 걔보다 모닥불의 더 안쪽에 있으니까 얘는 온도가 어떻다? 좀 더 크겠다. 이렇게 써놓고 가면 좀 직관적으로 편하죠. 자, 외계 행성계 가나가 있는데 중심별의 분광형과 광도 계급 O, B, A, F, G, K니까 얘가 표면도 더 높은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죠. 나가. 그러니까 요 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광도 큰 것도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행성의 질량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궤도 반지름 그냥 다 주고 있고요. 뭐 시선 방향이 날아다 주고 있습니다. 폭은 가가 더 좁냐라고 했어요. 태양계에 비해서.
태양계는 G05죠. 그러니까 G2 뭐래? G25죠. G25죠. 그러니까 G2는 여기 가운데 끼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는 가는 좀 더 낮기 때문에 광도는 태양보다 더 낮을 거라서 폭을 더 좁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심별로부터 이거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행성에 들어오는 에너지량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은 뭐 생명 가능지대에 있을 정도의 에너지량인데 니은 같은 경우는 걔보다 훨씬 앞쪽에 있으니까 니은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기억이 더 적게 들어오는 거. 지구에서 관측할 때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량은 뭐 얘 때문에 이 자료를 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가 더 작을 거냐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모든 정보가 똑같죠. 중심별로부터 거리도 똑같고 흔들어주는 행성의 질량도 똑같고 근데 뭐만 다른 거죠? 중심별이 가가 더 작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흔들릴까요? 가가 더 많이 흔들리겠죠. 더 흔들릴 테니까 얘가 흔들리는 시선속도 변화량은 가가 더 클 거다. 됐죠? 그리고 18번. 이거 뭐 잘 외우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빅뱅으로부터 빅뱅 딱 하자마자 뭐가 있을까요? 그쵸? 급팽창. 급팽창은 대충 언제? 10의 마이너스 35승 초예요. 초. 수소 원자핵 생성이 언제 되죠? 이건 모르지. 수소 원자핵 생성돼서 여기 만들어지는 건 뭐죠? 수소 원자핵이 생성돼서 헬륨 원자핵 생성 시기지. 이걸 물어봐야지.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3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 수소랑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중성 원자가 생겼을 때 언제? 38만 년. 중성 원자가 생겼다라는 건 양성자랑 전자가 겹쳐서 드디어 다른 잡히지 않은 전자들이 달릴 수 있는 이게 뭐죠? 최초의 빛이니까 중성 원자 생성 결국에는 어떤 시기랑 같은 거죠? 우주 배경 복사 방출 시기랑 같은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어떤 거죠? 그렇죠. 요만큼은 지금 주로 감속하고 있는데 뭐 대략적인 감 70억 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우주는 최근에 가속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주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거의 방증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비과정이 아니고 여기죠. 여기서 생성됐다. 나의 복사가 거의 균질한 거는 급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10의 마이너스 35승 초. 하지만 완벽하게 균질하진 않다. 9번 그림이 좀 뇌절을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전파 그림. 네, 요 그림으로 풀어주시면 되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Z랑 로브가 당연히 있죠.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볼까요? 뭐가 Z고 뭐가 로브죠? 잘 안 보이네. 네, 완전 막 이거 너무 전공 다르다. 이게 Z고 여기 주황색이 이렇게 로브가 되겠죠. Z의 정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Z는 엄청 고에너지 입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특이은하니까 더 뒤에 있겠다. 여기 있죠. Z의 정체는 이온화된 굉장히 고에너지 입자의 기체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 비축이 이런 말이 실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얘는 물질입니다. 물질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것도 맞고 근데 여기서 뭐 고온이니까 별이 생긴다라는 거 이런 헛소리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은하 구성하는 별들은 주로 붉은색 별이 많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타원 은하기 때문에 그 육안으로 관측했을 때는 그래서 붉은색 별이 더 많을 거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관측이 되느냐 계산해 보시면 알 텐데 600분의 변화한 파장 1.2 곱하기 빛의 속도 하면은 딱 600이 나와서 맞습니다. 19번, 20번 치고 너무 문제가 쉬웠죠. 20번 허블 법칙 붙이고요. 애들이 불면은 점점 커집니다. 둥근 모양으로 부풀어 올라요. 풍선 내부의 중심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나요? 전혀 의미 갖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풍선 내부는 그냥 실제와 대응되지 않는 임의의 공간.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요. 이걸 묻는 거는 다 헛소리다. 다해서 전 거리와 증가량 같은 경우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 즉 풍선이 커지는 속도가 동일하면 다 같겠죠.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른 거 당연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지하게 끝났네요. 영상 여기서 끊고 질문 더 있으면 더 받아드릴게요. 끝!